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김지혜 변호사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지금 비트코인 우리가 가상화폐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컴퓨터를 보다가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이 검색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지? 총선 때 보자. 네, 어제 오후 한 2시 20분쯤에 그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총선 때 보자라는 문구가 실시간 급상승 해가지고 1등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총선 때 가격을 보자는 얘기예요? 어찌된 일인 거 하니 네. 이제 제 개그였어요. 네, 그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그 커뮤니티에서 함께 이제 민주당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총선 때 보자라는 문구를 그들이 스스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구 검색창에 이제 그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순위를 상승시켰겠죠. 근데 이제 취지는 뭐냐면은 사실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이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청원이 올라왔고 이것이 이제 20만 명을 넘김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만간 곧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승했고 또 과연 이 매체의 이런 보도 때문에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말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발표가 없었죠. 근데 어제 그냥 국회에 어제 기재위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만 얘기한 대로 네. 2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됐는데 지금 좀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기 이 문제에서는 네. 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논쟁을 좀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가 다 이렇게 획일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보다는 이런 언론의 공간에서 또는 다양한 학계든 실무계든 실제 투자자들 속에서도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거냐, 또 어떻게 규제할 필요가 있냐, 없냐, 또는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할 거냐,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논의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득 투기적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규제가 큰 게 아니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들을 좀 제도권에서 뭔가 나름대로 거래소를 공개하고 또는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도 우리나라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우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나 또는 사법당국이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식들이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쉽게 막 처벌이나 또는 중지나 이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어떤 하나의 가부간의 입장을 바로 정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하는 2030 세대 또는 아까 그 군에서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는 상황이다. 아니 지금 예. 네. 지역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저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총선 때 보자니까 이 검색어가 좀 위협적으로 그렇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군에서의 주식 투자도 말씀드리는데 민간에서의 다양한 거래 활동을 정부가 억지로 처음부터 예단하고 규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 자연스러운 주식이든 파생 상품이든 그 민간의 창의적 활동들에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자체가 실제 현실적인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게 투기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또 어떤 이 규범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은 현상이 발생했고 그 투기적 성향이든 또는 어떤 위험한 성향이든 다양한 시그널들이 오기 때문에 정부든 또는 이제 이 제도권에서 네. 그걸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진지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된 거죠. 굉장히 네. 특이한 상황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가 그냥 이렇게 뭐 코인 정보에 대한 것들만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냥 단순한 코인 커뮤니티가 됐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가상화폐 관련된 커뮤니티 그렇죠.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부가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 코인 그 갤러리가 마치 어떤 이렇게 정치를 논하는 그런 장처럼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면모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정부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그런 이제 주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식의 비판이 올라오고 그럼 또다시 뭐 그거에 대한 다른 비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근데 마치 거기가
이런 정부 여당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정치 담론의 장이 되는 것처럼 네. 그게 약간 변질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코인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하락의 원인은 자신들의 어떤 투자 판단 미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좀 냉철한 판단력을 잃었다는 그런 분석인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격을 어떻게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적으로 정부 핵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가 소개를 하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비트코인은 마약이다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좀 하면서 그래서 왜 발표가 늦어지느냐와 관련돼서 이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고, 개입을 언제 해야 되냐면 시스템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개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에 뭔가 경고음이 울리거나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거의 마치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인식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 마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지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데 일부 정부의 한 핵심 그쵸. 관계자 중에 한 이런 명인 거죠. 이런 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어떤 발표문이 나올 텐데요. 그런 인식이라면 당연히 이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 중심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걸 막아내는 장치도 필요한데 지금 2030이 저렇게 붕괴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밑바닥 본질의 심성은 뭐냐면 아니 우리도 2030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취업난 그다음에 결혼하기 힘들고 육아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가지고 돈 번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나도 뒤늦게 참여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은 그 미리 다 벌어놨다는 거냐? 우리는 그 무슨 희망을 갖고 사느냐라는 2030이 어떻게 보면 좀 좌절감에 대한 어떤 반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제도권을 끌어들일 것인지 결정을 하겠지만 그 밑바닥 민심은 위원장님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총선 때 보자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의 좌절을 대한민국 정부가 잘 몰라주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변호사님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아주 공감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게 양극화 문제고 그렇죠. 실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희망의 사다를 잘 만드는 네. 문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게 있죠. 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또 이분의 얘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네, 주제신문인데요. 빅터 차, 작년 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 빅터 차의 갑작스러운 그 지명 철회 배경을 놓고 지금 어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네, 주한미 대사 지명자였죠. 빅터차 조지타운 정치학 교수인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명이 철회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 대사를 파견을 할 때 그 주재국한테 이 대사를 파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임명 동의를 구합니다. 그게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도 좋습니다라고 오케이를 하면 아그레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차 지명자를 철회했을까에 대한 게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외신과 국내 언론 모든 데서 다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핵심적인 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빅터차의 이 안보 분야의 가치관과 이 트럼프의 가치관이 굉장히 충돌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블러드 노즈라고 해서 코피 터뜨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고 특정 부위만 딱 때려서 네. 아프게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선제 공격 비슷하게 해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김정은 제거 작전 요렇게
쪽집게로 뽑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빅터차가 이 백악관에 지명되기 전에 내정되기 전에 면담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하고는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이미 철회하겠다는 뜻을 굳히고 이게 한 달 뒤에 어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빅터차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2016년에 빅터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When you do 72 missile tests in an 8-year period, that is not a cry for help. That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It is entirely plausible that during President Trump's 4 years in office, North Korea will demonstrate an ability to reach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ballistic missile. 자, 보면 박민혁 차장도 빅터차가 있었던 조지타운대 개관연구원으로 계셔서 빅터차를 좀 잘 아시죠? 예, 그 2015년에 제가 조지타운에서 개관연구원으로 1년 있었는데 잘은 모릅니다. 저를 이제 받아준 사람이 이제 빅터차 교수였는데요. 그래서 매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대북 강경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부시 정부 때도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 국민의 시청자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빅터차 교수 자체가 강경파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하기 때문에 강경파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건데 김민희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빅터차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외교안보 쪽에서는 빅터차 교수는 우리가 미국에 세미나 갈 때나 또는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올 때 항상 자주 볼 수 있었던 교수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알기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매파적 관여라고 그래서 호키시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서 책도 내고 그랬는데 관여를 하긴 하되 관여에 큰 기대도 갖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강경한 입장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실제로도 그래서 조지타운대 교수를 하다가도 부시 행정부 때 실제로 그 NSC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부시 행정 강경한 대북 정책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 영역에서 보면 오히려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차 교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인데 그 강경한 입장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트럼프가 내친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은 아그레만까지 받은 주한미 대사 내정자를 철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미 관계 금이 같지 않은 불안감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우파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 있는 빅터차 교수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히려 북에 대해서 유화적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명처를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본인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다. 빅터차 교수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다. 또 강경하다고 생각하면 향후에 우리 외교안보 한반도 상황에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주변에서 언급을 많이 했죠.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지명 철회로 어느 정도 좀 반증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외교부, 저희 외교부나 청와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다음에 아그레만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한미 간에 있어서의 약간 이상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단지 말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빅터차 하면은 모국은 뭐 영어를 쓴다고 하니까 성킴에 이어서 네. 제2의 이제 한국 출신 또 주한 미국 대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김병일 박사 네. 보면은 이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리퍼트 대사라든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리퍼트 대사가 돌아간 이후 거의 지금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 빅터차보다 강경한 사람 누가 올지 살짝 걱정도 되고요. 벌써부터 우려가 네. 되고요. 1년이 넘게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사표를 냈고 계속 이 대사 대리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주중 대사가 작년 6월 달에 선임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선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비워놓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의회에 또 인준을 받아갖고 다시 우리 아그레망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봤을 때는
문제는 지금 도대체 얼마나 기간 동안 공석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네. 지금 뭐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벌써 작년에 이 내정이 거의 처리가 된 것이 확실시 됐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근데 이 내정 철회의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이견인 건데 그리고 나서 1월 초에 김정은의 신년 연설이 있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 국면들을 갖고 가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한 균열이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걱정이 단순히 걱정일 뿐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하나 네. 좀 말씀드리면 아마 아그리방이 취소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한미 간에 네. 그래서 백악관이나 이제 청와대 사이에서는 좀 직접적인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문제에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논의는 아주 긴밀하게 특히 북한과 남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그 점은 않았으면 걱정하실 것 좋겠다.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국익과 네. 미국 국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또 고려할 것 소통은 되긴 되는데 내용이 좀 다르죠. 저도 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소통 플러스 예. 훨씬 더 인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좀 네, 더 주십시오. 다음 주제 신문, 네, 경향신문 보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격자의 한마디가 범죄 막는다. 김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어쨌든 저도 제가 뭐 저렇게 목격자의 그 한마디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이제 그런 일을 목격할 때 보통 다른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아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뭐 또 일부 분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그 왜 저하기 거기서 힘든 것이다. 왜 거기서 목격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구조가 정확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권력 구조에 의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같은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강단 있는 그런 처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조직 자체가 그리고 또 조직의 윗선이 이런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격자들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피해자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이런 조직 문화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침묵하기보다는 목격자들 역시도 함께 동참해서 만약에 동참해주지 않고 그냥 묵과하고 있을 때는 함께 가해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식 하에 분명히 좀 이렇게 노력하고 좀 더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옆에서 목격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조직에 굉장히 윗선에 있는 사람한테 저항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사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돌직구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역 농협의 사례인데요. 나 충전해줘. 한 지역의 농업 그 조합장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성추행하고 엉덩이 만지고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충전 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났는고 하니 1년 6개월 징역형이 네. 선고가 됐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전수조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비공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고 제보 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있는 목격자가 할 일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는다라면은 얼마든지 녹음기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CCTV라든지 정확한 증거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권에서 해줘야 될 일은 이렇게 확보한 그 증거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공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부처를 설립하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목격자가 신고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권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한 여성부 장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희롱 관련해서는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세요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